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 선생님 지금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인데요. 네. 거의 이제 정치판이 이전투구로 그렇죠. 이제 국회나 모든 한국 사회의 시스템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구조는 올 스톱 되어 가는 그렇죠. 거고. 네. 뭐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 건날 다 조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이 이 조국 이전까지만 해도 조국 본인부터 다 반일 프레임을 또 걸어서 그렇죠. 두어 달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일 프레임이 또 진행되고 있다가 조국이 터지면서 반일이 또 조국으로 돼버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한 번은 반일, 한 번은 조국, 또 그걸 뒤집으려고 또 지소미아 파기 뭐 이런. 그러니까 사건과 이벤트와 이벤트와 이 연속으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 정권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국가를 그냥 두동강 내버린 거죠.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국익을 활용하는 거죠. 지난번에 반일 프레임도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뭐 조국 그때 얘기했죠. 죽창 들고 나서라고 하고 문재인은 또 이순신 장군 배 12척 얘기하고 자꾸 이벤트로 그 정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국민이 자꾸 나눠지는 거죠. 멀쩡한 사람을 토착 왜구라고 하고 또 지금은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개혁이라고 하고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은 개혁 신봉론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국론을 반씩 잘라나가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문재인의 뜻하는 목표가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통치 전략 같아요.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든지 압도적인 그 지지 계층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거 통과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과반수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가는데 연합하면 또 싸우겠죠. 하지만은 자기 정권에는 영향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정의당인지 뭐 부정의당인지 뭐 그런 데하고 손 잡고 뭐 자유한국당도 과반 못할 테니까 뭐 어차피 또 호남에 또 평화당 뭐 그렇죠. 이런 거 하니까 합쳐서 손 잡고 가겠다. 뭐 이런 전략 아닌가. 그러니까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전략은 없고 그 어떻게든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쪽으로만 그 몰아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특종했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지난주에 한국에 왔었어요. 지난주 한국에 뭐 포럼에 왔대요. 그 양반이 77세인가 그렇거든요. 연세 많으시죠. 폴리처상 3번 받고 대통령학 책만 19권 쓴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저 트럼프 책도 썼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대요. 대통령이 첫 번째 할 일은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뭉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를 나누는 게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정말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2개월 연속으로 한국에 지금 이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전번에 0.04인데 이번에는 0.3가 단위로 커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상 뭐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물가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간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냐, 뭐 내려가는 게 문제냐 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훨씬 위험하죠. 케인즈도 얘기했잖아요. 디플레이션이 훨씬 위험하다. 미국 대공황도 사실 디플레이션이죠. 소리한 거죠. 디플레이션은 불황 속에서 경기 침체 가운데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수요 부분,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고용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금리도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 되면은 그래도
인플레보다 낫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디플레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밥값이나 뭐 식료품값 이런 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저기 시중에 냉면, 평양냉면 14,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네. 이런 이 물가가 오르는 거는 네. 소비가 지금 축소되고 네. 사라지고 있는 부분하고 물가 오르는 게 별개로 움직이더라고요. 별개로 움직이죠. 그거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진짜 물가 가중치에 그게 조금 작게 잡혀요. 밥값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전월세라든지 뭐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잡힌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 일본 경제신문 한국 특파원을 오래 했던 사람이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됐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한국 경제의 특징 한 큰 걸 하나 지적했더라고요. 법인카드 경제래요. 네, 법인카드 쓰는 들고 거에 다수가 다 법인카드 긁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미국이나 일본은 카드 함부로 못 쓴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밥만 좋습니다. 딱 먹지 하다못해 맥주 한 잔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예, 또 누구를 만나서 네. 접대하면 그걸 정확하게 그렇죠. 정빙을 해야 되고. 우리는 법인카드로 아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뭐. 네, 약국에 약도 사고 뭐 다 슈퍼마켓에서 막걸리도 사고 다 하거든요. 물론 뭐 많이 좋아지긴 했죠. 삼성그룹에서 제일 많이 임원이 해고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법인카드 사용이랍니다. 아, 그런가? 컴퓨터로 돌리면 요 집주위에 얼마나 서 쓰는가, 휴일에 쓰는가가 컴퓨터 인사할 때마다 돌려본대요. 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가가 뒷불레 걱정을 하면서 실제 고급 집하고 비싼 집은 자꾸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네. 법인카드의 영향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면 네. 그 최태원 회장 예. 그 양반이 그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더만 네. 30년 불황.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허창수 정경련 네. 회장도 이게 지정학적인 불안이 네. 심각하다. 네.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네. 줄어든 직후에 네. 90년대 초반에 네. 거품이 버블 붕괴가 생기고 그렇죠. 그 뒤로 디플레이션이 그렇죠. 쭉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그간에 뭐 일본 경기가 좋아졌다, 미국이 좋아졌다, 한국만 나쁘다는데 지금 보면 요즘 다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좋아졌다라는 것도 네. 한마디로 주사 한 방 맞아서 네. 이 뭡니까? 이 몰핀 주사. 몰핀 맞아서 잠깐 회복된 것처럼 네. 보였지 네. 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네. 보면 이게 한국 경제가 정부는 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득을 올려주니까 네. 저소득층을 네. 실제 일본이 같은 경우에는 네. 벌은 돈보다 정부에서 받은 돈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기가 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금 주도 성장이죠. 예. 네. 어쨌든 저거 말대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 좋은 점이 네. 그렇게 돈을 소득이 늘은 사람이 그걸 소비를 네. 한다. 그래서 소비가 또 네. 수요를 창출해서 굴러간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인정을 하면 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 틀리따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돈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돌대가리들이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네. 정부도 의심하고 네. 초장에 디플레이션에서 건져야지. 이 디플레이션은 머리가 들어가고 몸이 그렇죠. 들어가면 못 논다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네, 점점 이렇게 농구공이 네. 배구공이 되고 네. 배구공이 나중에 뭐 골프공으로 작아질 때까지 그렇죠. 전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보면 20년간 예, 지금 또 30년이에요. 네. 지금 요즘 또 아베가 소비세 올린다니까 요즘 네. 일본 또 극도의 불황으로 네. 빠져들고 네. 있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디플레이션이 보면 일본에서 그 주류 네. 알코올 소비가 네. 전성기에 55%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네. 그 술을 안 먹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안 네. 먹는 거죠. 그리고 옷도 안 사요. 사람끼리도 안 만나고. 옷은 거의 절반으로 되고 네. 차를 안 산대 젊은 사람이 네. 아무도. 네. 일본에는 도로 교통비가 좀 비싸답니다. 네. 네. 그럼 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가지 이제 않겠어요? 우리도 요즘 차마다 네. 500만 원, 1000만 원 할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사니까 네. 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재고가 누적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뭐 거의 소비를 안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전부 그냥 내수가 그래도 네. 일본은 1억 한 3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3천이 되는데도 내수가 없어져가 네. 기업들이 막 지금 곤혹스러움을 겪었는데 지금 한국이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어중간하게 국민소득 뭐 3만 불이라는 단계에서 네.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데서 네.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면
정말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금리도 크루그만 교수가 폴 크루그만 교수가 뉴욕 시립대 교수가 한국은 제로 금리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리 제로로 해야 된다고. 그것은 못 빠져나온다고. 근데 금리 낮춘다고 지금 되냔 말이죠.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올해 성장률이 1%일 거다 해가 뭐 또 욕 많이 했어요. 뭐 2%, 2.5, 2%대 후반이니 뭐 좀 안다는 사람 저 욕하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 올해 1% 이거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지금 연말까지 가면. 하는 총재가 뭐 2.2%를 자신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 외국의 모든 평가사들이 한국은 1.7 수준에 안팎일 거다 하고 그렇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이 경제 상황에서 희한한 거는 누구도 경제를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죠. 이 정권에서. 특히 문제는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에서 꼴찌하는 학생인데 인수분해도 못하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표가 보면 나타나잖아요. 지금 미국이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난 게 일자리마저 지금 꺾여가지고 미국 제조업 경기 지수가 10년 내 최저래요. 근데 과거에는 DJ 노무현 이럴 때는 우리가 잘 못해도 세계 경기가 같이 좋을 때는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IMF 때는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실토했는데 지금 경기 나빠진 지가 2년 됐거든요. 2017년 9월 문재인 취임하고 4개월 후부터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꺾였으면은 내리막 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어요.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온통 경제에 나쁜 거 재벌 때리기라든지 이런 것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나빠지는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말보다 1%가 올랐는데 환율은 원화 가치는 7%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그 불안감이 굉장히 좀 큰 게 지금 우리나라인데 지금 뭐 일본처럼 될까봐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본만큼만 돼도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처럼이 아니라 일본은 그야말로 그래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있고 또 현금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또 탄탄한 기술력이 있는데도 있고 해서 일본은 버틸 수 있지만은 한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못 버티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의 이제 경제를 놓고는 요즘은 이제 논쟁도 안 되는 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참 신기해요. 조국 갖고 국민들이 화가 나서 조국 갖고 화내다 보니까 지금 호주머니 돈 있는 거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간간히 나오는 일가족 자살이 지금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며칠 전에도 보면 또 한강의 다리 위에서 저 자매 둘이가 떨어져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지금 자영업자의 붕괴가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이 됐다.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요. 자영업 정말 참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10월 3일 날 광화문에 온 분들이 자영업 오신 분들이 가게 문 닫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인 수십만 인파를 보고 어떤 제 지인은 그러더라고요. 슬프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조국 문제만 갖고 보면 버텨서 좀 이렇게 진창으로 만들더라도 버티고 나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 경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수준과 속도로만 무너져가도 내년 되면 감당 못할 일이 지금 곳곳에 벌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 정권이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채 손들고 나가면 내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에 그 참 정치권에서 수습이 되겠나 싶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수습이 되겠나. 지금 이거는 거의 문이 아니라도 이렇게 망해오는데 그 망하는 속도를 문이 빠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하고. 근데 정권이 바뀌면은 저
무차별적인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좀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죠. 그래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정부에서 주는 돈 받던 사람들을 끊었을 때 그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의존형 경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나죠. 왜냐면 지금 정부가 산타크로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그래도 한계는 있지만 문재인만큼이 하겠어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예. 근데 엊그제 보니까 한국당이 민부론이라고 해가 내놓은 걸 봤을 때 저게 무슨 2030년에 5만 불. 근데 계산해 봤어요. 4.35%씩 성장을 해야 그리 되더라고. 그래서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소득은 얼마가 되겠다, 성장률이 얼마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경제가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그렇죠. 받쳐서 그렇죠. 현상 유지라도 하게 하겠다. 그렇죠.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절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슨 성장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세계 위기잖아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물가가 낮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장이 안 되고 경제가 소비가 침체됐으니까 물가가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서민이 또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히려 또 오르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맞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이 경제를 좀 활기를 찾기 위한 그런 응급 조치부터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뭐 민부론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소득 5만 불, 10만 불, 뭐 100만 불, 뭐 달나라에 인공위성 쏘고 뭐 별나라에 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진짜 당장에 먹고 살 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고 우리나라가 지금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돈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세금을 막 때리니까 세금 떼다 보니까 지금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료 오르죠. 또 여러 가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력을 지금 잃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법인세라든지 세금 감면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데 뭔가 좀 이 혁신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해서 이런 와중에 경제를 망치고 있으면 그걸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야지. 이제 성장이 멈추어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조물주가 와도 성장 못해요. 근데 한국당이 연 4.35%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10년간을 되길 될 수 있어요. 어때요? 환율이 600원 되면. 환율이 1달러에 600원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거들나는 거죠. 수출은 수도비잖아요. 수도비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쪽 사기꾼 저쪽 사기꾼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발표할 때 보면 77명인가 뭐 경제학자인데 그러면 2030년에 5만 불이면 10년 사이에 2만 불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현재에 놓고 계산을 해서 통계라도 한번 때려보고 발표를 했는가 내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을 제가 이 배운 사람들 정치권에 영입되면 헛소리 하는데 거기 보태갖고요. 할 게 아니라 학자적 양심이 있으면 숫자라도 계산을 해줘서 4.35가 어디 갔냐? 중국입니까? 중국도 이제 내년 되면 4%대 떨어질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4.35가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이쪽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그 나라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이 가거든요. 60년대에 원양어선 타던 사람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내리면 와, 뭐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있나? 먹을 거 많고 여자 이쁘고 막 풍족해서 홍수왕 권투도 거기서 했죠. 카라카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 근처로 가다가 카라카스 배 들어가면 다 그리 좋아했대요. 근데 지금 나라 적골됐거든요. 마두로인가 뭐 몇 명 지도자 차베스 마두로 때문에요.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아예 나라가 거들나 버렸죠.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 두 동강이 나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도 국민은 두 동강 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경제가 또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탄탄한 중산층이 생기는 하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지. 그렇죠. 중산층이 설립 안 된 나라 중에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필리핀이 외관상으로 보면 민주주의 같아도 저게 보면 막 온갖 잡동사니들이 대통령 다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하는 사람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그 앞에 또 코미디언이 하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필리핀식 민주주의인데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길거리 싸움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붕괴되고 그렇죠. 길거리로 국민들이 몰려 나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당이 그걸 다 흡수해야 되거든요. 예. 정당이 그거를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불만을 수용해서 대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당이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고집불통당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혁신을 안 하는 당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디도 의존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참 어둡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빨리 정당의 기능이 복원되는 게 우선 민주주의에서는 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기능 복원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중산층이 지금 막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산층이 이렇게 붕괴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가 그동안에 그래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쭉 조금씩. 그렇죠. 근데 요 근래에 보면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퇴보하고 있죠. 완전히 퇴보하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한국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하고 맞물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베네수엘라가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느냐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1차 대전 직후에서 2차 대전 사이 전강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식량과 축산물을 다 댔잖아요. 부자 나라였죠. 부자 나라였잖아요. 잘생겼어요, 아르헨티나. 그래가 유럽에 있다가 아르헨티나 가면 이 주 도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냥 뭐 20차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 세계에 20차선이 아르헨티나밖에 없었대요. 지금 아르헨티나 가면 그 낡아 빠진 수도의 건물들이 다 그때 지어진 거라. 그러니까 그런 아르헨티나가 그때는 세계적인 부국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대공황에 휩쓸릴 때 자원 많고 먹을 거 많고 수출하고 해서 잘 사는 나라의 대명사에서 그래서 백인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엄청 간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상대적으로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백인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저 나라가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경제하고 관련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위기라는 게 10월 3일 날 광화문 모인 거 공중파 방송 보니까 거의 취급 안 하더라고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죠. 있는 것도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시하는데 한국 사람의 하위 50%가 자산,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에서 2%를 갖고 있다. 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양극화 심하죠. 국민의 밑에 50%가 끝에부터 50%가 자산의 2%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뒤집어 버리자든가 선동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금융자산하고 일반인들도 부동산 자산하고 비율이 부동산이 지금 80%가 넘거든요. 국민 평균이 그렇다더만.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보유 비중이 제일 높아요. 이런 게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부 책임도 커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을 서울에 있는이나 강남 집값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거꾸로 정책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자꾸 높아지니까 부동산 비중이 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는 악화되고 사실 악화되면 없는 사람부터 살기 힘든데 살기 힘들게 되면 보유 자산이라도 좀 있어야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데 거의 보유 자산들이 없는 지금 하층부터 무너져가서 그렇죠. 그게 가장 위기에 약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온 정치판에 지금 정치 싸움에 매몰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경제적 위기나 이런 데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벌들은 지금 이거 30년 간다 보고 요즘 다 굉장히 머리 쓰고 있죠. 허리띠 졸라매고 위기 경영 다 하고 있죠.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자동차, 뭐 LG, 뭐 SK 지금 다 그러고. 그 신투자 안 하고요. 대통령 앞에서 새로 투자하고 고용을 그다 거짓말입니다. 신투자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다 팔아버리고 굴려굴려.
전부 현금화하고. 그렇죠. 또 미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끝난다고 해서 제대로 이게 딱 매듭이 되겠습니까? 매듭이 안 돼.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건데 그 재고 피해자는 우리 한국이 보는 거죠. 일본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지정학적인 요인이 이 경제에 아주 그냥 골병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경제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규제 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세계하고 따로 갈라파고스처럼 우리가 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거의 이게 블랙홀이 돼버려가지고 온 국민이 조국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그걸 또 즐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진짜 이거 저 심리적 변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건가 참 걱정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